자,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이 선거를 좀 분석해 주실 분이 필요했는데 모두가 다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한 분이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박구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축 쳐져서 하실 것 같으면은 나가세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처진 분이 최혁 씨. 그래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안 나오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 느낌에 이제 그렇더라고. 아침에 죄송합니다. 누가 방송에 나오기 쉽지 않겠다. 네, 다들 왜냐면 고사 지금 이제 있습니다. 네. 나와서 누가 나오든 욕도 먹을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그 정치에 관한 여러 철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고전적인 정치에 관한 이해 중에 하나가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적과 동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기 편, 남의 편 나눠서 싸우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싸움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는 이런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연구된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어떤 거 있냐면은 정치적 정체성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 정치적 상황, 성별, 인종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비교적 나는 좌파고 나는 비교적 우파다. 이렇게 하지만 언제든지 교차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런 적과 동지의 이 이분법적 싸움이 OECD 국가에서 강화되면서 교차적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 편이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우리 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어도 정서적으로 남의 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메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어제 밤에 나를 새벽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침에 새벽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우리가 사실은 지난 한 2달 정도에 봤던 여론조사보다 그 전에 최근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오히려 더 설명이 쉽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도 지난 한 20년 동안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로 네. 정체성이 메가 정체성으로 교차 정체성이 아니라 메가 정체성으로 강화되면서 이번에 특히 이제 우파들의 경우 보수적인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체면이 있으면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안 되고 내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가 내란이 아니라 우리 편이 다 죽는다. 그리고 뭔가 응징을 해야 된다. 말로는 견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응징하려고 하거든요. 거꾸로. 예.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데 반해서 저희들이 좀 민주 진보 진영이 저희가 너무 빨리 캠페인을 터뜨려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에서 우리 사이에서 금이 빨리 그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 아닌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우리 내부에 금이 그어진 것하고 우리 안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만큼의 사건들이 벌어진 것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우리는 메가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즉 하나로 뭉쳐서 같이 싸우지 못했다. 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진짜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는 참 어렵다. 소위 말하는 보수는 사실 뭔 짓을 해도 기본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 참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가 9회 지방선거거든요. 네. 9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 가장 똑같은 싱크로율 같은 게 7회예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리고 1년 뒤에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네. 똑같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왜 이걸 주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정당 지지율이 그 당시에는 민주당은 똑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그 당시 15% 넘지 못해요 거의. 근데 이번엔 대부분 조사에 35%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 큰 변화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대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성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똘똘 뭉쳐서 우리를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35% 되는데 그 35%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청년층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청년층이 여기에 대거 개입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에 맞게 우리가 뭔가 전략도 세웠어야 되는데 좀 부분에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혹시 우리가 또 하나는 가장 크게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들은 특이할 정도로 죽고 살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맞으면 언제든지 합치거든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정서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싸우더라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성적으로 싸우는 건 괜찮아요. 저는 건강하다 보거든요. 근데 네. 서로의 감정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싸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엔 선거에는 가장 최악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내부의 금이 그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금의 정서적인 것이 너무 강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성을 전면에 내세웠던 후보들이 예. 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을 흔드는 정치가 되면은 신바람 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아 신바람이 안 나. 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민주 진보 중에 투표장에 갈 때 신바람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1건 예상하면서도 신바람이 안 나는 선거가 된 게 뭐냐면은 네네. 주요 후보자들이 정체성을 흔드는 그때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중간에 발언이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에 상처가 될 만한 발언들이 가끔씩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경우 정체성 관련해서 방금 말했던 부동산 정책도 아니 현 정부의 핵심 수도권에서 네, 반대되는 후보 나오면 우리가 나왔어요. 정체성이 혼동스럽잖아요. 아, 그렇다고 반대표를 찍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거에 나갈 때 신바람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투표장에. 네.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마 했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는 전혀 생각 못 이거는 했는데. 진짜 저는 이거 힘들어요 지금. 아마 네, 거의 그러니까- 서울을 이렇게 예상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이게 혹시나 내가 알던 상식이 이게 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을 쭉 했던 사람들의 도시정책 관련된 비교연구 관련된 책을 봤거든요. 책을 보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이 명확하게 선하게 프레임이 아니고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대결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낌을 준 게 뭐냐면요. 예. 가장 쉽게는 그런 거예요. 이명박 오세훈은 서울을 하나의 좋은 상품으로 만들겠다. 네.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겠다. 한강을 잘 뭔가 막 바꿔서 팔겠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설득하지 못하지만 자기 진영 사람들은 굉장히 설득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반면에 우리 진영은 대체적으로 예전에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는 도시, 예전 것도 허술한 것도 잘 지켜나가는 정치 이런 걸 꾸몄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우리 진영 내부에서 잘 몰라요. 아 좀 어렵지. 어렵다 보니까. 느끼기가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훨씬 더 그 전략적으로 그걸 접근을 많이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진영을 서울시는 왜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정치적인 이유만 있었지 아. 삶 속에서 삶으로서 정치 속에 우리가 약했다고 저는 보는 측면이에요. 아. 최근에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도시정책 관련된 책을 보면은 정원호 후보의 이 정책은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정원호 후보의 대부분의 정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혼란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하나는 너무 조심한다는 게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은 저는 뭐 누구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네, 반성하자. 네. 예.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되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고민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특히 서울을 어떤 서울을 원하냐 진보는 좌우 이런 거 말고 어떤 서울을 원하는지에 대한 민주 진보 지정의 확실한 제가 보기엔 뭔가 기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안 되면 서울은 이제 선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은 하나의 정치성을 가지도 않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점 진보가 어려운 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 딱 눈에 보이는 예. 그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가 무상급식 할 때 확 떠오르듯이 진보는 서울을 뭘 원하냐 이거예요. 아, 뭔가 구체적으로. 보수는 명확해요. 보수는 제가 보니까 명확해요. 오세훈 시장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오세훈의 쭉 일관된 정책이 하나 있어요. 서울을 디자인하는 서울이라고요. 디자인 서울.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디자인해서 팔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정책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그럼 그 뭐냐 그죠? 우리는 뭐예요? 서울 시민 모두에게 확실한 청사진 어떤 서울을 원하는가? 이에 대한 사진이 있는가? 우리끼리도 공유할 수가 있나? 아, 아, 뭐가 안 그려지긴 하는 거 굉장히 예. 없잖아요. 중요한 고민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선거가 이기고 나면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네. 좀 아쉽게 져서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러네. 예. 부산이 부총장은 7석이 됐어요. 네. 7석이 됐고 그렇게 나쁜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음과 비교하면 예, 네. 그래서 부산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부산에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으로 가는 길에 부산시장이 당선돼서 이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서 그걸 저는 좀 크게 그건 큰 승리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것은 이게 좀 슬픔 좌절 속에서도 이거 큰 승리는 큰 승리라고 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승리가 부산이다. 시장 선거다. 네. 교수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네. 좀 인사를 나누고요. 좀 오늘 고맙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나오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네. 박구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